2021년 인문학 아카데미 마지막 마무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이솝 작가 손경순입니다. 드디어 12회에 걸친 긴 여행의 끝자락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인간 이솝의 삶을 따라 걸으며 인간 이솝이 우리에게 보내는 지혜로운 사랑의 속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인간 이솝 발간의 의미와 시사하는 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진 시대적인 과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저주처럼 던져진 시대적 과제, 코로나19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는 영화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낯설고 멀게만 보이던 영화 속 인터넷 세상이 성큼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손안에 쥐어진 휴대폰을 통하여 우리는 일상에서 사적인 모든 비밀이 없어졌습니다. 인터넷만 열면 온갖 개인의 동선과 사생활이 모두 검색이 되어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둘만이 속삭이던 카톡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어쩌면 우리를 원격 조종하는 정보화, 기계화 속에서 우리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따뜻한 인간성과 사랑을 갈구하는 감성의 소중함을 더욱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성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모이니 잊었던 가족의 사랑, 섬세한 감정과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소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이솝, 다른 이름으로 아이소포스라고도 하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아이소포스는 고대 그리스식의 발음이고 이솝은 영어식으로 현대화된 이름입니다. 프리기아인인 이솝은 구루병 후유증의 장애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솝의 키는 작고 안짱다리와 큰 머리에 배와 등이 튀어나왔고 말까지 심하게 더듬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전쟁통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솝은 노예 생활을 겪으며 오히려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물입니다. 노예가 된 이솝은 사모스의 철학자인 이아드몬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우화와 명석함으로 이아드몬의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화 하나로 사모스를 전쟁의 위기로부터 구해냄으로써 자유인이 되었고 훗날 바빌로니아의 재상에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자유인으로 삶을 영위하던 이솝은 델포스인들에게 모함과 횡포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대 그리스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처럼 돈으로 거래되는 노예는 인권이 없는 상품이고 재화였습니다. 생사여탈권이 주인 손에 달려있는 삶 속에서 노예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가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식인 노예에 대한 인식은 조금 달라서 동반자적인 존재이기도 하였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집사 대우를 받았고 그들은 비싼 값에 거래되었습니다. 노예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예들의 거짓말과 눈속임을 교활하고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노예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슬기로운 처세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초기 우화는 노예였던 이솝이 동료 노예들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진
주인을 사자로 비유하며 주로 삶의 위기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말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비유로 가르쳐준 겁니다. 자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경쟁자를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처세술을 알려줍니다. 이솝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다를 바가 없이 치열하고 각박하고 리얼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는 고대 민주주의가 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동서양 간의 무역이 발달하면서 돈 많은 상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귀족 중심의 신분 사회가 끝나고 새로운 시민 계급이 형성되던 때입니다. 아테네 참주였던 귀족 출신 현인 솔로는 살인죄를 제외한 지나치게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을 제거했습니다. 노예와 여성과 외국인을 제외한 시민들에게 참정권을 넘겨주어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솔로는 노예 중에서 태생부터 노예가 아닌 악법 때문에 빚으로 몰린 노예는 사면시켜 시민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자유와 정의가 태동하여 살아있던 전환기를 살았기 때문에 노예 이솝은 노예에서 시민이 될 수 있었고 참정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솝의 우화는 노예가 아닌 자유가 된 후에 크게 진화합니다. 시민이며 정치가로 인간 이솝이 겪는 다양하고 특이한 사건과 그에 걸맞게 제공되는 우화는 오히려 매우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우화가 현실과 짝을 이루며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우화의 의인화된 동물과 표현의 의미. 원래 이솝의 대상은 어른이었습니다. 노예 시절의 우화에 나타난 처세술은 노예들에게는 곧 생존의 공식이었습니다. 시민이 된 후에 나타난 후기의 우화에는 때로는 조롱과 풍자가 섞여 있지만 거기에는 바르게 살라고 하는 처세술의 교훈을 알려주는 사랑의 충고였습니다. 이 처세술이 우화를 읽는 독자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는 우화를 읽고 이해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차이는 철학과 신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논리적 전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우화들은 논술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부도덕하고 야비한 자가 벌을 받는 우화를 읽으면 복수를 한 듯 쾌감과 동시에 후련함을 느끼게 되지만 반대로 야비한 자, 즉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에게서 지적질을 받은 듯한 불쾌감과 함께 양심의 가책에 의한 심리적인 거부감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화의 참뜻을 오해하는 강자나 또는 약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위치를 당연시하여 갑질하고 있는 강자의 자만함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해주고 약자는 비굴해지는 부작용을 안게 됩니다. 약자에게는 이것이 나의 팔자려니 하며 비굴해지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화에 나타난 처세술은 어린이에게 백해무익한가? 어린이에게 우화를 있는 그대로 날 것을 적나라하게 들려주면 독이 됩니다. 주제가 좋아서 어린이에게 교육자료로 제공하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삐아제의 발달 과정에 맞게 형식적 조작기가 되는 10살이 지난 후에 쉽게 말해서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우화를 교육적으로 재구성해야 긍정적인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부언하자면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아이에게는 반드시 발달 과정에 맞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행동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도덕성의 개념을 이해 못하는 어린 자녀에게 도덕성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일 뿐입니다. 부모의 강요에 의해 이해되지 않은 것을 강제로 주입시키거나 부모가 좋아하는 선택만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일 자녀가 매번 부모의 눈치를 보고 당연한 기본 예절이나 규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양보하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착한 일만 하려는 비정상적인 증상이 보인다면 부모는 크게 반성하고 자녀의 교육 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봤던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볼 때마다 느림보라고 놀렸습니다. 어느 날 토끼의 놀림에 화가 난 거북이가 토끼에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토끼는 찬성했고 둘은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빠르게 달려나간 토끼는 많이 앞섰고 거북이가 보이지 않자 방심하고 잠깐 그늘에 누웠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던 거북이가 그늘에서 잠든 토끼 옆을 말없이 지나쳤습니다. 이 우화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우화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아무리 빠른 토끼도 게으름을 부리면 거북이에 진다. 조심해라. 두 번째, 거북이도 부지런하면 토끼를 이길 수 있다. 용기를 내라. 그러면 이 우화는 누구에게 더 유리한가요?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체급이 달라서 이런 식의 경주는 불합리합니다. 토끼는 게으름만 부리지 않았다면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갑은 토끼입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확률은 토끼가 실수를 했을 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경주에서 이긴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는 무모하게 우쭐대며 아무에게나 도전을 하여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이 우화는 토끼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거북이는 결국은 생태적으로 토끼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현대판으로 재구성한다면 어떻게 둘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요? 요즘 이것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나오더군요.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일부러 거북이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잠들고 진척하고 있었지만 거북이는 자기를 깨우지 않아서 슬픔에 잠겼다. 그 사랑 이야기로 재구성이 된 거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그렇다면 이 우화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에게는 적합한 우화가 아니죠. 어른은 이해하지만 다시 인간이 속으로 돌아옵니다. 잘 알려진 내용이라 식상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인간 이솝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설 인간 이솝에는 앞에서도 얘기한 토끼와 거북이 같은 어린이용 우화는 없습니다. 자유인 이솝 우화는 소재가 다양해졌고 그러나 인간에 대한 사랑은 여전합니다. 때로는 못된 놈을 조롱하면서 우리에게는 지혜롭게 살라고 토닥입니다. 시민이며 정치가로 변신한 인간 이솝이 겪는 다양하고 특이한 사건과 그에 걸맞는 우화는 오히려 매우 흥미있고 재미있습니다. 우화가 현실과 짝을 이루며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심오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때부터 어느 작가나 우화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인간 이솝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인간 이솝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프랑스의 우화 작가 라퐁떼니 출판한 우화에서만 나타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뿐입니다. 그래서 20년이 넘게 저는 이솝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고 사실에 충실하게 각색하여 소설 인간 이솝을 출간한 것입니다. 또한 이솝 우화를 사랑하는 타 언어권의 독자들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인간 이솝의 지혜로운 삶을 보여주고 싶어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시공을 초월한 지혜로운 시간여행, 사막을 걷는 낙타 인간 이솝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인간 이솝이 던지는 우화의 따뜻한 사랑과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여러분과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순이었습니다.